지금 강력한 빚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9조 원씩 늘어납니다. 주말에도 늘고요. 공휴일에도 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빚 이야기예요. 미국 의회 산하기관이 최근에 1년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이었습니다. 요 몇 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는 집계도 있었지만요. 그 방향성만큼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안에 이르면 이번 가을 미국 빚은 사상 처음으로 우리 돈 약 6경 원이라는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이 빚이 아닙니다. 이 빚을 여태까지 사주던 나라들이 요즘에 국채 대신 사모으기 시작한 자산이 있죠. 그리고 그 목록에 비트코인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계산한 사람의 숫자랑 그리고 그 계산을 뒤집을 수도 있는 문서 2장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6경원이라는 숫자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1경원 1조가 1만 개 모인 크기죠. 지금 미국의 빚은 약 5경 9천조 원, 미국이 1년 동안 만들어낸 돈 전체보다도 1.2배쯤 큽니다. 버는 곳보다 빚이 더 큰 상태라는 뜻인데 늘어나는 속도가 더 무서워요. 가장 최근 구간에서는 5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우리나라 1년 나라 살림 전체의 2배쯤 되는 이런 엄청난 돈들이 새로운 빚으로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빚에 붙는 이자만 1년에 약 1460조. 이게 어느 정도냐? 미국이 1년 동안 군대에 쓰는 돈보다 더 커졌습니다. 빚을 갚는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선 나라. 이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고. 그리고 소름 돋는 비교가 하나 있는데요. 이 빚은 올해 6경 원에 닿을 전망인데 미국 경제 규모가 6경 원이 되는 건 2032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빚이 경제보다 6년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야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라면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100번도 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빚은 대체 누가 사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요즘에 뭘 하고 있는지. 미국은 돈이 모자라면 국채라는 걸 팔죠.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걸 사면 나중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받게 되고 이 국채를 가장 크게 사주는 손님이 외국 정부들, 정확히는 각 나라 중앙은행들입니다. 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인데요. 미국의 재무부는 어느 나라가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매달 집계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집계에서 이상한 흐름들이 잡히는데 중국이 가진 미국 국채가 우리 돈 약 1천조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고 한창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랑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그 돈으로 뭘 샀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올 봄까지 17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여가지고 그 보유량이 2,300톤이 넘어가는데요. 일본은 어떨까요? 미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나라인데 1,800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올해 봄에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이런 것들을 막느라고 돈을 썼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국채를 계속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미국 쪽에서 논쟁이 됐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이번에 미국 빚의 6경 시대의 진짜 걱정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이 국채를 사주던 손님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한 배경이 바로 이건데요. 근데 이런 흐름들 안에서 진짜 이상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이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국채에서 빠져나와서 산 건요. 오히려 금이었다는 거. 금값이 어떻게 됐느냐. 올해 1월달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 한 돈으로 바꿔보면 100만원 언저리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73만원 안팎으로 내려왔겠지만 그래도 1년 전보다 23%나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나라 빚이 늘면 오른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던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최고가는 작년 10월, 이때가 마지막인데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서 50% 이상 내려와가지고 8,900만 원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걱정, 그러니까 미국엔 빚 걱정의 수혜 후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한 개는 반토막 근처에 있습니다. 왜 시장의 돈들은 한쪽으로만 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숫자로 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 전문 투자사 카프리오를 세운 찰스 에드워즈라는 분석가인데요. 이분 계산이 이래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걱정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이미 30%쯤 깎아놨다. 양자 컴퓨터가 뭔지부터 쉽게 말씀드려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랑은 계산하는 방식이 아예 다른 컴퓨터입니다. 어떤 종류의 수학 문제는 지금 컴퓨터로 수백 년 걸릴 것들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기술인데요.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의 보안이 바로 그런 종류의 수학 문제 위에 서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 세계에는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코인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기록되는 자리인데 주인만 열 수 있게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로 잠겨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은 특히 초창기 이때 사용하던 옛날 방식 주소들은 남들이 이 잠금을 풀 수도 있는 걱정이 나옵니다. 이런 옛날 방식 주소에 들어있는 코인이 약 650만에서 690만 개, 전체 비트코인의 약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구글 쪽 연구에서 이 잠금을 푸는 데 필요한 컴퓨터 성능이 예전 생각보다 훨씬 더 작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실제로 아주 작은 크기의 잠금은 상금이 걸린 대회에서 풀리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작년 여름 처음으로 비트코인 양자 회의가 열린 뒤부터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이나 금보다 크게 뒤처졌는데 그 주범이 바로 이 걱정이다라고 지목을 했어요. 이게 개인들만의 걱정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자기네 비트코인 상품 공식 문서에 양자 컴퓨터를 장기 위험 요인으로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 걱정들 언제 어떻게 사라질까요? 에드워즈가 해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내놓은 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됩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핵심 개발자들이 두세 달 안에 로드맵, 그러니까 2년 안에 이 문제를 이렇게 고치겠다, 이런 공식 일정 계획을 내놓으면요, 이 걱정의 상당 부분이 하룻밤 사이에 풀리고 그 가격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넘게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최대 악재라고 불리는 게 사실은 이미 가격의 30% 할인으로 반영돼 있고 일정 하나가 나오는 순간 그 할인을 돌려받는 구조라는 계산입니다. 악재가 호재로 뒤집히는 조금 역설적인 그림이죠. 참고로 이더리움 쪽은 이미 2029년까지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업그레이드를 마치겠다, 이 계획을 밝힌 상태고 한쪽은 일정이 있고 한쪽은 일정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진짜 논란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일정에 필요한 재료가 사실은 이미 공식 문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세계에는 BIP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선 제한이라는 뜻인데 번호가 붙는 공식 문서예요. 올해 2월달 BIP360이라는 문서가 공식 저장소에서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렵게 설계된 새 주소 방식들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4월달에는 BIP361이 제안됐습니다. 옛날 방식 주소에 있는 코인을 몇 년 안에 새 방식으로 옮기고 또 기한이 지나도록 옮기지 않으면 그 코인을 동결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막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까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 방식 주소의 코인 전체의 3분의 1, 그 안에는 아주 특별한 코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진짜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초창기에 캔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이 적게는 110만 개, 많게는 170만 개인데 10몇 년째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이 BIP361대로라면요,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이 코인들은 언젠간 동결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반대가 터져 나왔죠.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활동한 유명 개발자 아담 백은 강제로 할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옮기게 하자, 이런 쪽이고, 반대 진영에서는 이건 사실상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제안은 아직까지 채택된 게 아니고요. 통과되려면 참여자들의 폭넓은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 이래요. 로드맵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품은 이미 문서로 존재하고 있고요. 없는 거는 날짜, 그리고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막고선 가장 큰 질문이 놀랍게도 컴퓨터가 아니라 이겁니다. 사토시의 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여부겠죠. 그렇다면 아까 그 퍼즐들, 왜 나라 중앙은행들은 금만 샀을까요? 저는 이 30% 할인이 답의 한 조각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의 외환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언젠가 잔금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걱정들이 붙어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고치겠다는 일정조차 없는 자산은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금에는 그런 걱정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할인은 개인들 사이의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채에서 빠져나온 큰돈의 목적지 후보에서 비트코인이 밀려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로드맵이 나오는 순간 비트코인은 고칠 날짜가 정해진 자산이 될 거고요. 그때 금과 벌어진 격차가 좁혀질 조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경 도달 자체는 몇 달 전부터 예고된 일이기 때문에 막상 그날이어도 하루짜리 큰 사건이 되긴 어렵습니다. 진짜 변화는 핵심 개발자들 쪽에서 일정 이야기가 공식화되는 신호가 나온 순간인 거고, 그때 이 30% 할인 가운데 얼마가 돌아오는지가 승부처겠죠. 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이 앞서가는 지금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이 부품이 되는 문서들이 이미 공식 저장소에 있고요. 논쟁이 뜨겁다는 거, 죽은 이슈가 아니란 뜻이겠죠. 고점 대비 49%라는 하락폭이 실제로 찍혀있기 때문에 걱정이 가격에 들어가 있다는 계산과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가 몇 년째 이어지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확인할 건 세 가지며, 핵심 개발자들 입에서 날짜 이야기가 나오는지, 다음 달 미국 재무부 집계에서 일본과 중국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금이랑 비트코인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좋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